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얼마 전 동쪽으로 시집살이를 해서 서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8월 7일에 있었던 사건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다들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저는 매일매일 동쪽과 얼음 바위에서 지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살면서 시대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걱정을 가장 먼저 해주는 시댁이었죠. 결혼 당시에 양가의 도움 없이 남편과 둘만으로 모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어머님은 항상 미안해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둘이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쓰셨을지는 불분명하지만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어요. 제가 친정 집안이어서 멀어서 자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런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어요. 어머님께 미안해서 괜찮다고 하는 저에게 어머님은 다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돈한테 우리 며느리 잘 해주겠다고 하고 데려왔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지. 저 이제 입덧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일도 괜찮아졌으면 더 잘 먹겠네.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라.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사랑은 본주고도 못 살 만큼 값진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억만금을 가진 시댁이 있다 해도요. 지금의 시댁과 교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모성실하고 알뜰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처럼 살지 못해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는 양손 가득 차게 시작해도 살다 보면 부족해지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욕심 없이 받은 것에 만족하며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받아들여서 마련한 집이지만 처음으로 마련한 집이라서 좋았습니다. 매일 소중히 다루며 닦아야 하는 집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식구가 함께 입주한 날, 남편이 귀여운 이벤트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이 둘이나 되어서야 병원이라도 한 번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알고 제게 중고차를 선물해 준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더 신나는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나 만나서 그동안 고생 많았지. 혼자서 애들 보려면 힘들 텐데 편하게 다니라고 내가 중고차 하나 뽑았어. 앞으로도 우리 더 열심히 살자. 그동안 남편이 용돈부터 보너스까지 모아서 산 차를 중고차를 사줬어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배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부족한 것도 모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던 제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은 중 막고의 어떤 남편의 부장님과 엮이면서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제 남편은 부장님을 따로 소개시켜 주셔서 가장 신뢰하는 인생 선배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고 지낼 수 있었어요. 우리 결혼식 때도 축의금을 200만 원이나 주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30에서 50만 원 정도를 주는데 혼자 200만 원을 주시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도 부장님은 자식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신 살인부인 아버지였는데 종종 선물을 챙겨주셨어요. 그러나 나이 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힘든 것이겠죠. 캐나다에서 온 선물을 제 집에 오실 때까지 챙겨 점검하고 와서 셔츠는 구겨져 있고 오존 냄새도 나는 양심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선물을 준비해 가져간 것이었어요. 남편이랑 애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도중에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요, 이 옷이 뭐예요? 이런 건 와이프한테 욕먹는 건데 주말에 한 번 가져와요. 우리 남편과 함께 세탁할 때 같이 해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가끔 같이 저녁 먹는 것만으로도 기쁘기 때문에 아빠한테 황송해요. 저는 후줄근한 부장님 모습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주로 신경 써왔던 건데 부장님은 사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도 혼자서 즐길 것 같아서 남편에게 퇴근해서 집으로 오라고 해본 적도 있었네요. 서로 챙겨주며 왕복하며 왔다 갔다 하며 친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부장님은 집에 올 때 항상 빈손으로 오시진 않았죠. 한 번씩은 자주 와서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양손에 선물 가득 들고 오셨는데도 민망한 것 같다며 민망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자주 오니까 귀찮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맨날 먹기만 하니까 몇 개 사봤는데 받으세요. 다음에는 그냥 오세요.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건데요. 뭐 부장님은 그 후에도 초대하면 늘 선물 가득 오셨고 바빠서 아무것도 못 살 때는 나중에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시며 돈도 챙겨주시며 가시는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장님은 혼자 계실 동안 아깝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부장님은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자기 애들도 이럴 때가 있었다고 잘 놀아주셨어요. 애들이 연년생이라 힘들었는데 부장님이 집에 오시는 날에는 애들을 잘 보아주셔서 저도 너무 편안했습니다. 이런 자상한 분의 덕분에 우리 가족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고요. 그러나 너무 팔자가 편한지 남편이 청천벽력처럼 사고를 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주 놀러 오던 부장님이 연락도 안 되시고 잘 안 오시는데 길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부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쓰시는지요? 요즘에는 집에도 잘 안 오시네요. 기러기 생활도 적응하셨나요? 혼자서 잘 지내는 것 같던데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대충 대답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늘 부장님 이야기만 나오면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하는 남편의 태도가 의아했지만 배수로 넘겨져요. 하지만 남편이 숨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시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면서 우편함을 보니 남편에게서 독촉장이라며 하드 사분에서 온 고지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 대출을 생각해도 벌벌 떠는 사람이 어째서 카드 대출을 받았는지 황당하기만 했어요. 손이 떨리면서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이 사람이 3천만 원이나 카드 대출을 받아놓았지만 상황도 못 푼 채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월에는 아닌데 상해 없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카드 대출 이자가 많이 들지 않는데 이런 짓을 왜 했을까 보안이 취약했어요. 혹여나 시댁에서 문제가 생겼나 걱정도 했지만 상의 없이 큰 돈을 빌리는 건 화가 났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불러앉혀서 그리고 카드사에서 온 우편물을 보여주며 당신이 카드사에서 3천만 원이나 뭐 하려고 빌렸다는 거 내가 모르는 시댁에 라고 말했습니다. 일이라도 생겼어. 남편은 제가 꺼낸 고지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 그쳤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장님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데 애들 유학 비용 때문에 술을 잔뜩 마시면서 옷이 더라 그러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나도 거절해봤는데 정말 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도와드렸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남편은 부장님의 보증까지 선 상태였고 그것도 모자라 카드 대출까지 빌려줘서 총 7천만 원이 다 해준 겁니다. 그동안 부장님은 5년 이상 동안 800만 원씩 유학 비용을 보내고 있었고 애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1,000만 원을 보내다가 최근에는 1,500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함부로 돈을 쓰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말해 친척이나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다른 문제고 남의 자녀들의 교육 비용을 모아서 빌려주나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남편에게 받는 돈이 있는지 물었고 독촉장까지 왔지만 돈을 모을 수 없어서 결국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팔릴 때 바로 돈을 드린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팔릴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제가 아끼던 집을 내놓고 월세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보여줄 상황이 아니라 부부로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3살이라 자식들을 캐나다에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가족을 사지로 몰아세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도 한동안 부자님의 돈을 꺼내지 말라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급한 동생을 갚고 이사를 하면서 남편은 용돈도 다 썼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작은 돈도 꼭 제게 보내주곤 했고
바다부도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정리하고 자리를 잡으러 나니 애느들은 심기일전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참으로 열심히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부지런히 다녀서 애들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장님도 돈이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주셨고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어쩌겠나 하면서 이렇게라도 만만히 살아가자 해서 남편과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누나, 이 시점에 도렘님과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동서와 만나게 되었어요. 무려 서울대에서 의대생과 만나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던 언니, 누나였어요. 졸업 후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도렘님과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예비 동생은 신검서를 통해 의사 면허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했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도련님이 결혼하는 걸 도와주는 일이라도 했어야 할 것 같았는데 정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처음으로 동생을 만나러 갔을 때 그의 가족들은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걸 느꼈어요. 부엌에서 어머님을 도와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동생을 본 순간 아이들은 거실에서 아버님과 도련님과 놀고 있었어요. 봉선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티를 보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 아이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로 가보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가 첫째 아들에게 영어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게 뭐냐고 묻는 아이에게 면박을 준 것이었습니다. 도련님도 그만하라고 말렀지만 동서는 오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말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영어를 늦게 배우면 안 되는데 형님은 아직도 영어를 시작 안 한 거예요. 봉서가 그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오늘은 인사들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른들과 잘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당황해서 첫째를 데리고 방으로 가셨고 모두가 동서를 처음 보는 상황이어서 어색하게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도련님은 저에게 와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좀 솔직한 사람이라서 의도는 어찌되었든 불편했어요.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도련님은 꼭 한 말을 하겠다며 가셨고 저는 그때부터 동서가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직하다면서 자기 할 말을 끝까지 다 해서 미운 털이 콕 박히는 사람들. 동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존재였죠. 동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처음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은 날 알았어요. 보통 처음 어른들과 식사를 할 때는 입맛에 맞지 않아도 그냥 먹지 않나요? 어머님 음식이 조금 잔 매웠기 때문에 저도 처음 왔을 때 놀랐었어요. 그래도 결혼한 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그랬냐며 물으셨는데 어머님은 짜게 드시는 편이라 몰랐다고 하셨죠. 그런데 동서는 그날 처음으로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동서에게 음식은 괜찮냐며 물어보니 동서가 어머님께 말하더군요. 어머님, 음식이 전체적으로 너무 짭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조절한다고 했는데 맛이 센 건가요? 아니요. 그냥 너무 짭니다. 김치도 짜봐요. 동서의 말에 아버님은 기침을 하셨고 언니도 놀란 듯이 동서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도련님은 밥을 먹는 중에 당황해서 어머님께 해명을 했어요. 짠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해서 그래도 맛은 있어서 제가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말하며 봉서를 한번 툭 치더군요. 그러다가 동서는 건강을 생각해서 그랬던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린 밥을 잘 먹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느라 가방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방을 보고 있던 동서가 눈을 휘둥그레져서 말했어요. 어머, 형님, 그 가방 짝퉁이에요. 975 고가의 것이 뒤집어져 있어요.
작품 중에서도 완전 싸구려 같아요. 동서의 말에 저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서는 자신의 가방을 들어 보이며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괴물이 돈을 아끼려고 짝퉁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명품을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산 샤넬 가방은 아직도 사용 중이거든요. 형도 짝퉁을 사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하세요. 동서의 말이 끝나자 서방님은 동서에게 왜 그러냐며 끌고 나가려고 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가방이 좋다고 명품을 사면 사람이 명품이 되나요? 샤넬 가방만 들고 다니는 동서는 통이나 눈치가 없네요. 생각난 대로 다 말하지 말고 조금 신중하게 말해주세요. 봉서는 인사 온 첫날부터 강합니다. 인상을 남겼고 흐려님이 무엇이 그렇게 좋으신지 결혼을 중매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동서가 혼전에 임신한 상태라 도련님은 더욱 결혼을 서두를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 도련님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눈이 뒤집힐 뻔했어요. 남편이 말리지 않으면 진짜로 얻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흥분한 것은 바로 동서 때문이었어요. 수기금을 내고 신부 대기실로 갔는데 첫째가 동서를 보며 공주님 이라며 신이 나더군요. 아무래도 드레스와 외모가 동화책에서 본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둘째는 남편 없이 저와 손을 잡고 있었는데 봉서가 저를 보며 말하는 거였어요. 형님, 첫째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하는데 안 말리세요. 손가락질하는 게 뭔가요? 이 애가 그러는데 너무 아이들을 마대가리로 키웠나 봐요. 3살 버릇, 평생 간다, 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동석, 아이가 손으로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하면 사과하게요. 근데 동서도 자꾸 그래서 그게 좀 불쾌해요. 첫째가 3살이란데 3살짜리 아이가 손가락으로 말한 거에 기분이 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꼭 말할 때마다 교육 따위 하는 건 진짜 듣기 싫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억울한 듯이 말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다고요. 우리 동기들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큰 애들이 아니라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기가 막혀서 한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손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곽없이 그대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결혼식 달래기 위해 참으로 자를 달랐더니 겨우 차가 맞네요. 누가 봐도 애라도 여러 번 키워본 사람인 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축의금도 도련님 결혼식이라 100만 원을 인하했는데 밥도 안 먹고 애들이랑 함께 9인분 시켰어요. 하지만 동서는 제가 잘못 말했던지 귓등으로도 안 들리더라고요. 어째서 신혼여행 다녀왔다는데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왔습니다. 서방님은 저와 함께 있던 일이 신경 쓰였는지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갔다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이제 결혼도 했고 잘 지내고 싶어서 온 것 같았죠. 저도 앞으로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얼굴을 붉힐 수도 없으니까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날은 집에 여우를 들인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이 도착해서 거실에 있었고 나는 받아온 과일을 가져왔어요. 도련님은 우리가 이사한 집에 처음 와본다며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이사 오셨어요. 여기 정말 구축 아빠 뜨잖아요. 아이들도 어린데 좋은 아빠가 되셔야죠. 왜 여기로 오셨나요? 아파트가 구축된 곳이라 그런가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주차 공간이 좁아서 어찌나 고생하신 건지요. 벤츠는 주차하기도 힘든데요. 형님은 차를 혹 끌고 다니세요. 외제차가 주차하기 힘든 줄은 몰랐네요. 우리는 국산차라고 몰랐지요. 그렇게 말하자 동선을 비웃던 2층 이웃에게도 되지도 않은 훈계를 받았어요. 형님,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 브랜드도 알고 차마크도 붙여놔요. 아이들이 나중에 왕따 당하는 걸 보기 싫으면 차부터 바꾸세요. 그 외에도 왜 나의 월세를 살면서 그러는지
정말 눈치를 어디 밥 말아 먹고 왔는지요. 꼬치꼬치를 캐내어서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서방님은 안절부절하면서 동서를 말렸는데 동선이 왜 그렇게 궁금한지 알아야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봉소에게 말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잠깐 월세로 살려고 온 거야. 애들이 좀 더 커지면 우리도 집 다시 사려고 알아보고 있어. 월세 중고 국산차까지 정말 애들 생각해서라도 꼭 하나는 바꾸세요. 동서는 정말 걱정하는 건지 비웃는 건지 해맑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는 말마다 가시 있는 말을 해서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한마디 했어요. 동석, 내가 지난번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남 걱정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걱정되고 어떤 기분인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전 축의금도 많이 하셨기에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받고도 민망해요. 내가 서방님 본사에 그것도 못할까봐. 그리고 자꾸 뭘 한다고 그런 소리 해. 제가 동서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자 서방님은 동서를 말렸고 남편도 서방님에게 오늘은 이만 가보라 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며 일어났고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푸는데 왔던 서방님은 동서를 데리고 나갔어요. 죄송하다며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서방님과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냈어요. 딱히 만날 일도 없었고 만나봐야 할 때가 생기니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왼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명절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동서를 시댁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설날에 다시 만난 동서는 임신 중이라 해가 제법 나온 상태였어요. 동서는 마치 당연한 듯이 인사를 하고 거실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태교를 할 시간이라서 잠깐만 누워 있을게요. 그러면서 거실 한 구석에서 헤드폰을 가져왔어요. 끼고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치 주거나 하는 것도 없고 워낙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동생 결혼해서 첫 명절인데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당황하신 것 같았는데 이미 헤드폰을 쓰고 누웠는데 무슨 말이 들릴까요? 눈을 감고 거실에 누워있는데 코가 막혔는지 음식 냄새도 못 느껴봐요. 저와 어머님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기름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누워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았는데 진짜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1시간이 넘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동서를 보며 혀를 찬 적이 있어요. 태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누가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명절에 아내의 집에 가면서 모든 태교 용품까지 챙겨왔더군요. 신우이는 신기하게도 동서가 가져온 물건을 살펴보며 이게 다 뭔데? 라며 봉서에게 물었어요. 봉서는 이게 다 뭔데? 하룻밤 자고 돌아갈 텐데 집이 이렇게 많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잠들지 못하면 안 되는데 모두 가져오더라.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서울대 동기들도 다 하는 거라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걸 못할 것 같아. 신우이는 동서의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친다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안 듣고도 잘 자라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육아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 어머님께서는 옆에 있던 저에게 귓속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저런 거 안에서도 서울대를 잘 간 거 보면 난 손 안 대고 코 풀어 써도 돼. 어머님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고 모두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자에 누워서 태그 중이던 동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우리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애들한테 봉투를 주면서 자, 숙모가 준 선물이야. 받아, 라며 3살짜리 아이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주신 대로 중요한 것을 들고 거실로 갔다.
첫 번째 선상의 봉투를 꺼내들어 다시 동서에게 주었는데 동서가 내게 말했다. 형님, 본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넣어두세요. 나중에 이사 갈 때 필요하니까 모아두어야 해요. 나는 동서의 말을 듣고 돈 봉투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동서,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의도를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왜 화를 내세요?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의사까지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려줄 때 고맙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동생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나보다 화를 내며 동생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너는 위아래로 배워야지. 위아래 없이 말하는 것도 태교 중인 거냐? 그게 아니라 형님이 바쁘게 살아 애들 교육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러한 소리예요. 그만해. 우리 손주들은 네가 신경 안 써도 잘만 크고 있었어. 어머니가 동생에게 한마디 하자. 동생은 금세 뾰로퉁 웃지더군요. 어쩜 그렇게 기분이 표정에 다 드러나는지 정말 놀랍게 느꼈습니다. 남편도 동생한테 눈치를 준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버뜨렸고 아예 망하러 가자고 작정을 했더군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저녁을 차렸는데 동서가 도와주겠다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식탁으로 옮기는데 반찬이 노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더군요. 가만 보니까 음식들이 남편님, 어머님, 아버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제 남편과 아이들 앞에는 반찬이 반만 놓여 있었죠. 저는 기가 막혀서 음식을 그러다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배주었는데 동서가 제 손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형님 위아래가 있지? 반찬 그냥 이쪽에도 이어 집에 가기 전에 버려 더 채우고 가려고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동서. 지금 말했다. 저는 배울 만큼 배웠으며 안다는 소리예요. 형님, 제가 말할 때 화를 내지 말고 조금 받아들이면 편하지 않겠어요? 만약 배운 만큼 알았다면 명절을 챙기고 가야겠어요. 해교로 전도를 붙이고 음식을 다 해야겠죠. 저는 동생에게 으름장을 놓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먼저 가 보겠다고 인사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나와 버렸어요. 신이도 인사를 하고 시아버지 집에 가서 없어서 봉사를 보고 설 당일 음식을 혼자 해보라며 나간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점점 우리 아이들까지 무시하는 꼴이 질머리가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날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일단 쉬고 내일 보자고 하셨고 아버님도 혀를 차며 들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명절에 모일 때는 즐거웠던 시댁이 동서가 오고 나서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봉사했던 후에 제가 시댁에만 오면 힘들어하는 것 같다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설 당일이 되었고 어머님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그래서 설날인데 애들이랑 와서 밥이나 먹고 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멋대로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에게 고생하는 만큼 권좌 사람이 되는 것은 힘든 작업이야. 날 보더라도 눈을 감고 오길 원하는 만큼 내가 군 단속을 제대로 해두었어. 어머님의 부탁에 따라 짐을 챙기고 시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동서가 있어서 진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른들도 다 계셨고 음식이 끝날 때까지 따지러 오겠다며 자기가 며느리로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동서가 앞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언니의 몸이 축축한데 생각하면 약간 미안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시원했어요. 어머님께 도울 일이 없느냐며 물어보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할 일이 없다며 거실에 계셨어요. 애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첫째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놀고 있었고 오랜만에 둘째도 시댁에서 시아버지와 재미있게 놀았어요. 어머니는 동서에게 상준비가 다 됐으니까 수저랑 젓가락만 제대로 놓으라고 말하고 거실로 왔습니다.
잠깐 안부를 묻다가 어머님과 있었는데 동서가 식사를 먹으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나는 밥상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나서 버렸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애들이랑 앉으니까 동서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왔는데 한 번에 용품을 주는 게 아니겠죠. 내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동서는 내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형님과 같은 숟가락 쓰기 싫어서요. 나는 못 배운 사람을 이해하지만요. 배울 자세가 안 된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만 사기인데도 어제부터 지금까지 읽잖아요. 이렇게 배우려고 해야죠. 이게 저희 가족한테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을 준 이유라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동서의 말에 격분해서 말했습니다. 동서 그렇게 똑똑한데 의사면허 시험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 나이 배노산이야 노산 적당히 좀 해야지. 나야말로 밤마다 떨어져서 같이 못 먹겠어. 이 말만 남기고 시대 그 토 한 번 나와버렸네요. 남편도 화가 나서 그날은 제일 먼저 애들이랑 저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정말 만날 때마다 얼굴이 붉히는 통에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왔지만 제가 청각을 끊고 있는 척했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거리는 출산할 때까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부모를 안 보고 살 순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을 2번이나 박차고 나온 후 죄송함을 표현하기 위해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동서가 잘못했다고 말해주셨지만 별개로 시부모님들과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드리려고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집에 갔을 때 동서를 마주쳤습니다. 동서도 제게 놀란 듯이 눈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더 더러신가요? 서방님께서 반가운 표정으로 나를 보고 인사해 주시는군요. 형수님, 오셨군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서방님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바쁘신가 봐요. 둘이나 키우시기까지 해서 대단하십니다. 서방님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시면서 웃으셨고 저도 웃으며 뒤에 서 계신 동서를 보았어요. 동서에게도 고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숙이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루 이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이미 넘어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내버려 두라 봅니다. 동서가 아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남편님 아기도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마 뱃속에서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정도로 육아는 정말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미 육아로 지쳐 보이는 부부는 동서 씨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한 적이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동서 씨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았죠. 아빠가 나오는 것이 힘들더라도 동서 씨부터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지친 모습이 사요즘 잠도 못 자고 미칠 것 같아요. 아기가 잠을 통해 자러 가게 되면 100일이 지나야 자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아기가 가장 힘든 시기는 태어났을 때이거든요. 동서 씨와 육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 금세 대화가 늘어나곤 했어요. 봉서 씨도 그에게 너무 힘들어 따라서 그랬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소연하듯이 항상 언급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던 중 동생이 갑자기 말했어요. 형님, 지금 더 힘들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로 애들을 낳으면서 큰 것 같은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 못해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생활비가 빠듯할 건 아니에요. 매달 내는 월세와 기타 비용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집 청소를 하실래요? 그냥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달 200만 원의 급여도 주겠어요. 언제까지 월세로 살아가겠어요? 한 번은 저 세대의 집을 옮기셔야죠. 이 말에 경악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려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방관의 뺨을 치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화가 잔뜩 나서 야, 이 새끼야.
넌 네 부인이 함부로 말하는 걸 억제해야 하는데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언제까지 자기 맘대로 말만 하겠어? 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소방관에게 말했지만 놀란 소동을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몰상식하게 뭐 하는 거야? 동석 말 조심해. 붕소 때문에 온통 문제야. 나도 동석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편의 뒷머리를 쳤어요. 하늘과 자식 서울대 보낸 엄마야. 나도 내 자식을 잘못하면 이렇게 키우게 돼. 너희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고 싶고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나한테 배우도록 해. 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어색해 보였어. 서번 씨는 졸지에 고래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진 것처럼 보였다. 서방님은 동서에게 말했어. 당신 형수가 라우리 형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고 당신이 잘못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아기 100일이 되기 전까지 여기서 지내. 당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해서 더 이상 볼 수 없겠어. 서번님의 말에 봉서는 자신이 할 테니 말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시댁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인가요? 마침내 말했다. 곰도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이랑 마늘을 먹고 사람도 있다고 한다. 너도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보내줄게. 엄마가 오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해. 우리 큰며느리가 너를 용서할 때까지 여기서 육아해. 결국 동서는 잘못된 것으로 사과했고 어머님은 얄짤없어서 서방님에게 침 가져오라고 했다. 저와 남편은 서방님의 사과에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만 가서 쉬라고 하면서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 어머니에게 반찬만 드리고 나왔다. 나오면서 남편이 속이 다 시원하다 고 칭찬해줬는데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내가 당하는 죄를 죄 없이 지닐 때까지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곰탱이 남편을 데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때에 든든한 에너지가 남편의 사고친 이유로 믿게 되었어. 그 나를 훤칠하고 잘나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날 저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잤어요. 얼마 만에 근심과 걱정 없는 밤이었는지 아주 짧게 잠을 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소갈이 하던 일이 또 하나 풀리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중 마고 부장님이 드디어 돈을 모두 갚은 것이에요. 그동안 조금씩 보내주던 돈은 이자로 생각하라며 저희 부부에게 7천만 원을 그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해와서 진심 어린 말도 해주셨어요. 난 동생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살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도와줄게요. 부장님은 이제 애들의 유학 비용도 형편에 맞게 하기로 했다고 하며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도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부장님은 본인 부모님에게 손을 벌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바로 전세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남편과 즐기고 지내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월세 살 때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생겨서 적은도가 생기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시 적은도하고 예전처럼 남편과 미래도 그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있던 캐나다에서 부장님의 와이프가 사과의 의미로 저에게 명품백을 선물해 주셨어요. 명품에 대한 욕망은 없었지만 공짜로 받게 되어서 기쁘긴 하답니다.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는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세요? 제가 어머니께 요가 스킬을 전수받으려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데요. 가끔씩 놀려주려고 면회를 탈 때 정신이 없어서 분유를 태워 먹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실수할 때마다 면박을 주셨어요. 어머님이 글쎄 동서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고 서울대 나온 애가 분유물의 온도도 잘 모르고 그렇게 젖병을 흔들면 분유가 안 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을 말해도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는 동생이 무엇을 할 때마다 부끄러운 시선으로 이야기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해온다며 급히 달래야 한다고 성을 내셨고 동생은 참으로 영혼이 죽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머리만 좋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아이도 제대로 키울 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너희 부모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심각해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높은 동선이면 기가 막히는 줄 알았습니까? 언젠가는 제게 따로 불러서 제발 자신을 살려주라고 애원하는데, 그래, 처음부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어머님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봉소한 공기를 꽉 쥐고 계셨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님은 애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봉사하며 통서를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서는 애를 키우는 일에 훈수를 주지도 않고 말을 가로막는 이상한 버릇도 사라졌어요. 입을 잘못 놀리면 어머님과 아버님이 한 소리씩 하시니까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는 말이 있잖아요. 동서도 초보 엄마가 닿게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배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먼저 잘못된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잘못된 인성으로 애들을 가르친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아이들을 마음껏 키우고 싶어 할까요? 아이들을 아무리 잘 키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부모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바르게 있어야 아이들도 부모를 보고 더 나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서랑 정면으로 부딪히고 나니 이제야 봄이 온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이 봄을 즐기게 되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잠깐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소소한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끼며 서로 더 친해지길 바랍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일상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음악